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출근길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곧 그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눈이라 반갑긴 한데 출근길이 걱정이군요. 네, 오늘 아침 눈이 오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시작되면서 또 예상보다 많은 양의 눈이 오면서 바닥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요. 오늘 출근길 조금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눈은 아침 무렵 그치겠지만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빙판길인 곳이 많으니까요. 낙상 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면을 보시면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오고 있고요.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 서울 등 중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서울 영하 2.1도, 대전 0.1도, 부산 4.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7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또 오늘 경기와 충북, 전북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진전을 기대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 준비팀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능한 먼 길을 가는 것이 목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in what's now a couple of weeks.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긴장 완화와 함께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certainly talk about how we foster reduce tension, reduce military risk. We'll also work on communicating how it is we can create the brighter future that we hop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완수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이를 이행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옛 소련과의 군축 협상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구호를 인용하며 비핵화 이행에 대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 등 싱가포르 회담의 4가지 합의 조항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팀이 이번 주말 파견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폴란드에서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달 말 북미 정상이 발표할 하노이 선언에는 지난해 회담 때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내용이 담길지가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우리 국회 대표단을 만나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들어 영감을 받았고 여러분이 옳았으면 좋겠다며 2차 회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결국 원론적 합의에 그쳤던 싱가포르 선언과 그조차도 북한이 적극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결국 2차 회담의 성과를 결정짓는 건 역시 하노이 선언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인데 하노이 선언에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등 싱가포르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북한은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묶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종전선언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비핵화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질적 검증을 수용하느냐가 비핵화 조치의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는 낮은 단계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더 나아가서는 일부 제재의 면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선언에 담길 내용을 조율할 다음 주 실무 협상을 앞두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비핵화까지는 대북 제재가 유지될 거라고 강조하며 장외전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징성을 뛰어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다음 주 실무 협상이 이번 회담의 주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고 전당대회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아예 징계를 보류했습니다. 꼼수 징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예정된 장소까지 급히 바꾸고 비밀리에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다시 만났습니다. 2시간의 경론 끝에 이번 파문이 당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보고 문제의 5.18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데. 하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 징계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분들은 아예 징계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징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이로써 두 의원은 선거 레이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홀가분한 건 아니죠. 징계가 끝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전당대회 완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더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가 내려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의 뜻과 함께 당내에 유의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거듭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서도 정권의 위기 탈출용 소재로 이용 말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사익 추구, 법치주의 훼손 행위가 있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내놨지만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로 이번 파문에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문제의 공청회 이후 나흘이 지난 뒤에야 전당대회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면서 다른 두 의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당과 나머지 야당의 공세의 빌미를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제명은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적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성난 민심과 정치권 안팎의 거센 비판 속에 나름의 수습책을 내놓긴 했지만 여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국회의원들이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 3명과 극우 농객 지만원 씨를 직접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민병도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서 의원 등은 앞서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지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것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유공자 출신인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건 사고 류충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새벽 0시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놀란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안에 있던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전남 곡성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있었던 61살 A씨가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주택 전체가 탔으며
인근 야산으로도 옮겨붙어 임야 200제곱미터가 훼손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서울 중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50살 A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조치를 받았고 11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또 식당 내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과열된 식용유가 주변으로 번져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청주시에 있는 생수 공장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64살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가 생수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퇴근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다음 날 노후 경유차에 서울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이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박광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노후 경유차 2대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단 경유차, 그리고 휘발유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2002년식 경유차입니다. 엑셀을 밟자 수치가 무섭게 올라가더니 급기야 2만 마이크로그램을 넘깁니다. 매우 나쁨 기준의 26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06년식 경유차도 마찬가지. 최고 3만에 달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마스크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또 얼굴 여기저기에도 매연 자국이 남을 정도입니다. 저감 장치를 단 2003년식 경유차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노후 경유차의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8년식 휘발유차도 비슷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후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최대 100배, LPG 차량보다는 1700배의 먼지를 배출합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이미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지름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세포까지 파고듭니다. 설악산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보다는 우리가 내연기관 경유자동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해도 맞겠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금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는 11만여 대 줄었지만 정작 경유차 비율은 전체 차량의 42.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새 경유차를 사거나 다른 중고 경유차로 갈아타는 얌체족도 생겼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아서 경유차를 못 사요. 결국 이 신형 경유차도 노후차가 되면 똑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부족한 AS도 걸림돌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연비나 출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지만 전문 클리닝 센터는 39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은 단 한 곳이고 강원과 제주에는 아예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어린이집 등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도 가능해집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휴원, 휴업이나 보육시간, 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과 재택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으로 자영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과 또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등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경영자금의 지원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10년 만에 최대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2% 줄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0.2% 줄었던 소매 판매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 석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 대규모 구매와 중국산 차량 구매자들에 대한 보조금 중단 등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미중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메이 총리가 이번에 내놓은 결의안은 하원이 이른바 EU와의 안전장치 협의를 포함해서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결의안은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기권을 택하면서 찬성 258표, 반대 303표로 부결됐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수백 가구의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면서 나머지 가구가 추가 비용을 떠안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 시형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체 2천여 가구 가운데 900여 가구의 난방비가 0원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가 부과된 나머지 1,300여 가구는 전년도와 비슷한 양을 쓰고도 2배 넘는 비용이 부과됐다며 난방을 하고도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집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계량기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건전지가 닳았거나 고장이 난 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량기 교체를 하려고 해도 9억 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난방비 0원은 이미 지난 2014년에도 배우 김부선 씨의 폭로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정부 국회까지 나서서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는 동네 주민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싸움의 발단은 김 씨의 아파트에서 일부 가구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는 것. 소장이 20만 원 주고 계량기를 고치지 말고 그냥 쓰라고 해서 굉장히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고. 이후 난방비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며 배우 김부선 씨를 난방 열사로 등극시켰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정부 또한 전국 아파트를 모두 조사해 난방비 0원이 나온 5만여 가구 가운데 6천여 가구의 계량기가 고장나 있었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관리 주체가 0원이 나오면 즉시 그 세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하지만 처벌이나 개선책 추진은 아파트 재량으로 넘겨졌고 김부선 씨 아파트 수사도 조작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 관리소장만 입건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거를 고장을 냈다거나 배터리를 빼거나 이러면 이제 적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봉인이 다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봉인이. 국회에서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처벌하겠다며 앞다투어 내놓은 법안들도 기한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 난방 기록을 조작하게 되면 처벌적으로 중과를 해서요. 양심을 속여서 이웃 주민들에게 그 관리비를 떠넘기는 행위, 이것을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난방비 논란. 5년이 지났지만 난방비 0원이 나오는 아파트는 여전히 전국의 11만여 가구에 달하고 계량기가 고장난 집은 12,000여 가구로 오히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경찰권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자치경찰제를 내후년까지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곧바로 관련 회의를 주재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되고 2021년까지 전국에 확대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골자인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한 경찰법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보와 보안 업무, 광역수사와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 청소년 문제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 활동과 사무를 맡고 제한적인 수준의 수사권도 갖습니다.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논의가 정리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통해서 검찰권을 분리 분산시키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한다는데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경우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성과를 내놓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개혁에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경찰이 각종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버닝썬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역삼지구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판매 의혹과 성관계 동영상, 경찰과의 유착설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버닝썬 클럽입니다. 경찰은 강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버닝썬을 찾아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세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내 CCTV 원본 영상과 거래 장부를 확보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VIP룸 등을 조사했습니다. 클럽이 위치한 르메르디앙 호텔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 직원들 사무실이에요, 여기. 경찰은 또 유착설에 휩싸인 강남 역삼지구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이 된 김상교 씨가 경찰이 자신을 폭행한 CCTV 영상을 조작했다고 고소해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본이 아닌 조작된 영상을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 자격이에요. 클럽 대표 소환 조사에 이어 압수수색까지.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나선 건데요. 민 씨는 이번 사건이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라고 주장했고 김지은 씨 측은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성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 씨는 이번 사건을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피해자가 아니며 오히려 남편을 유혹한 가정 파괴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씨는 상화원 사건을 핵심 근거로 다시 언급했습니다. 안 전 지사 부부가 재작년 휴양시설인 상화원에 묵었을 때 김 씨가 부부 침실에 들어봤었다고 거듭 주장한 겁니다.
침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김 씨 주장과 이를 믿어준 2심 재판부에 대해 민 씨는 숙소 영상까지 올리며 반박했습니다. 계단과 방문 사이가 꽤 떨어져 있는 만큼 계단에서 안전지사와 눈이 마주친 뒤 내려갔다는 김 씨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게 핵심. 침대 3면이 벽이고 발치에만 통유리창이 있는 구조도 눈이 마주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 씨의 모든 주장은 이미 재판서 다뤄졌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방문 상단 부분이 반투명한 점을 고려해 김 씨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가해자 가족에 의한 이 같은 행위는 자주 발생하는 2차 가해라고 성토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마지막 법적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뇌물을 받고 8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0년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실히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형인 최 전 교육감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선 친형 강제 입원 혐의가 핵심입니다. 어제부터 이와 관련한 법원 심리가 본격화했는데 검찰과 이 지사 측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써 5번째 이어진 재판, 이 지사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심리가 진행될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또 형님의 그 명백한 정신질환을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24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통해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시정 운영의 방해 요인으로 판단했고 보건소장을 교체하는 등 공무원들을 압박해 전문의의 진단도 받지 않은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을 받게 하려는 조치였다며 당시 재선 씨가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공무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공소장에 이 지사의 가족사를 적는 등 재판부가 선입견을 품게 했다며 재판 이틀 전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1일 열릴 다음 재판부터 양측은 모두 40여 명의 증인을 신문할 예정. 여권 잠룡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건 법적 공방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만료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어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예전에 레이저 눈빛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 화답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을 노려보던 예전의 레이저 눈빛 대신 짤막하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권한대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우병우 화이팅!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우 전 수석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1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다음 기일 때 프레젠테이션으로 자세히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쳐 징역 4년에 이르는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인 지난달 3일 석방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 전 수석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양희택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등 불법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지사의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정하고 선거전담 재판부 3곳 가운데 무작위 배담을 통해서 형사 2부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2부의 재판장은 차문호 판사로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 중절, 즉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 임신 중절,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만 15살에서 44살 이하 여성 10,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7년에 여성 1,000명당 낙태 비율은 4.8이었고 한 해 동안 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05년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낙태 비율과 건수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임신 중절률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임 실천과 응급 피임약의 복용, 그리고 만 15, 44세 여성 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낙태 이유로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서와 자녀 계획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4%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잘 모르거나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는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과 피임 교육을 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한 데다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 낙태 건수보다 과소 추정됐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류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 당일인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가능성이 제기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당장 방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로저스 회장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본인을 접촉해 확인했지만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오늘 오후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0.07% 내려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11% 하락해 0.08% 내렸던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국군 장병 흡연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장병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장병 흡연율은 39%로 지난 2017년 41.4%보다 2.4%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어제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생산직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같은 사고로 5명이 숨졌던 그 공장입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 역시 바로 그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가보안시설로 화약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우리 직원들, 고인이 된 직원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깊은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화 측은 지난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는 이번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 더 한화가 투명하게 내부 시설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형 공장에서 폭발이 잇따르자 주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무슨 공장이세요? 지난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기억하시죠? 외국인이 날린 풍등이 불씨가 돼서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까지 드러난 계기였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불씨로 시작돼 4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남긴 고양 저유소 화재. 화재 감지기가 없어 풍등이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폭발로 이어지기까지 18분 동안 화재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탱크에 설치된 인화 방지망까지 곳곳에서 뜯어져 있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화재 예방 시설이 미비하고 감시가 소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풍등을 날린 외국인보다는 저유소의 안전관리자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여론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합동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석유 저장 탱크 주변에 화재 감지기와 외부 불꽃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화염 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고양 화재 때 제 역할을 못한 인화 방지망의 규격과 교체 주기 기준도 생깁니다. 11년으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은 석유 탱크 정기 검사 이외에 중간 검사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지 못하도록 하고 어기면 벌금 200만 원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위험물질 저장 소유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대응, 제도와 기반 시설을 확충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누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스 저장 시설의 정밀 진단 주기도 차등화하는 등 안전 관리 기준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독일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양 장관은 독일에서 열리는 민은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 등 양국 간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에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요청했던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평생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했던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날, 쌀쌀한 날씨에도 명동 성당에 마련된 빈소에 추모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나 명동 성당 한켠에서 열린 추모 사진전에 고인을 그리워하는 발걸음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잊고 지낸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해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신부님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모습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평생 거룩한 바보로 살았던 고인의 삶과 영성을 다시 돌아봅니다. 추기경님이 당신을 바보라고 하신 것, 특별히 말년에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그 왜 그러셨는가를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조금은 좀 바보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은 어수룩해지고 좀 조금은 손해보면서 살면 어떨까.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김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도 제작에 들어갑니다. 내년 개봉될 영화 저산 너머에는 배우 강신일과 이양나 등이 출연하고 어린 시절 김수환 역은 공개 오디션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동심과 어떤 영성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추기경의 성장 과정을 담은 고 정채봉 작가의 바보 별님 개정판도 함께 출간됐고 그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기리는 LP 앨범도 나왔습니다. 선종 10주기 당일인 내일은 명동 대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추모 미사가 봉헌됩니다. 유품 전시와 토크 콘서트, 기념 음악회 등이 잇따라 열리며 종교와 이정을 뛰어넘어 한평생 정의와 사랑을 실천했던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차량을 동원한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36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북서부 잠무 카슈미르의 주도인 스리나가르 외곽지대를 지나는 고속도로. 도로 한켠에 폭탄 공격을 받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산산조각난 버스의 잔해물이 대형 비닐로 덮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살 폭탄 차량에 의해 최소한 36명의 인도 경찰이 목숨을 잃은 테러 현장입니다. 이번 폭탄 공격은 인도 중앙예비경찰부대 소속 경찰관 2,500여 명을 태운 차량 78대가 이동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테러범이 폭탄을 가득 실은 차량을 몰고 경찰이 탄 버스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6대의 차량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잠무 카슈미르는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독립이나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편입을 주장하는 반군의 무장 활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테러 공격도 이슬람 반군 단체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 병력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부터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령으로 분할된 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홍역 보고가 22만 9천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10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의료시설. 최근 자녀의 홍역 예방접종을 원하는 부모들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So our clinic receive a lot of phone call from the parents because they want to check their immunization record. They want to make sure their kid already immunized for the MMR. 이 지역의 홍역 예방접종률은 100%에 가깝지만 최근 확산된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미국 10개 주에서 100여 건의 홍역이 보고됐는데 워싱턴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공식 보고된
전 세계 홍역 발생은 22만 9천 건으로 2017년에 2배가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고되는 홍역은 실제 발생 건수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홍역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Measles is really scary because it is so contagious. If a person with measles is in a room with 10 other people who are unvaccinated, 9 of them will get measles. That means they can transmit it even before they know that they're infectious. 특히 지난해 유럽에서 전체의 3분의 1인 8만 2천여 건의 홍역이 보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5만 3천여 건을 비롯해 프랑스 2,900건, 이탈리아와 러시아가 각각 2,500건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최근 한 달간 홍역으로 70여 명이 숨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4,300건의 홍역 신고가 접수돼 한 해 전보다 120%나 증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북한 여성과 베트남 남성이 30년 만에 결혼하게 된 사연이 화제입니다. 국경과 체제의 벽을 넘은 러브스토리 들어보시죠. 이종수 기자입니다. 69살의 베트남인 팜노칸 씨와 70살의 북한 여성 리영희 씨가 손잡고 하노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이처럼 정겹게 함께 살기까지는 31년이란 오랜 기다림과 국경을 넘나든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23살의 청년 칸 씨는 1971년 북한으로 유학을 갔다가 1살 연상의 리 씨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리영희 씨도 칸 씨의 훈훈한 외모와 배려에 끌려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트남과 북한 모두 국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좀 슬펐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거. 유학을 마친 칸 씨는 베트남으로 돌아와 리 씨와 이별해야 했지만 결혼의 꿈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Tôi cũng không có gì thay đổi cả nhưng mà tôi không đồng ý với cái việc mà chủ nghĩa xã hội lại không cho người ta yêu nhau.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이어온 두 사람은 1990년대 말 북한이 기아로 굶주릴 때 칸 씨가 리 씨와 가족들을 위해 7톤가량의 쌀을 모아 북한에 보낸 것을 계기로 마침내 결혼의 길이 열렸습니다. 칸 씨의 이런 행위를 전해들은 북한 관리들이 리영희 씨가 북한 국적만 유지한다면 결혼에 어느 나라에서 살아도 좋다며 결혼을 전격 허용한 것입니다. 처음 만난 지 31년 만인 2002년 두 사람은 감격의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하노이에 정착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국경과 체제를 넘어 결혼에 이른 이 부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각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처음에 김정은 동지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다 할 때 당장 모든 사람들이 무슨 통일되고 큰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좋게 빨리 모든 문제가 풀려갔으면 하지요.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출근길 중부 지역에 예상보다 많은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상암동 모습입니다. 하얗게 눈이 내려 있는데요. 저도 박현실 캐스터와 함께 바깥에 나가서 눈 상황을 좀 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눈이 반갑기도 하면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여유 있게 출근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예상보다 강한 눈구름대가 서쪽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눈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에 0.8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중부 지역은 오전까지 눈이 온 뒤 오후부터 밤 사이에 다시 한 차례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도 상향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의 예상 적설량을 기존 1cm 안팎에서 지금은 최고 3cm로 늘렸고요. 강원 중북부 산간 지역도 최고 5cm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낮까지 경남 해안과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중부 지역의 현재 기온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2.8도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도, 대구는 9도, 부산 12도 선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팅 3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